안녕하세요. 이른둘 박순자입니다. 제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들은 다들 아들 며느리 복이 터졌다고 부러워했지만 그 아이들이 제 통장을 보고 표정이 싹 굳어버리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들 민호 내외와 함께 은행에 갈채비를 하고 있었죠. 얼마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아들 녀석이 제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를 직접 관리해 주겠다며 성화를 부린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싹싹한 며느리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착하고 어진 아이를 데려온 것이 제 인생 가장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은행 창구에 나란히 앉아 통장 정리를 부탁하는데 제 마음은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 팔아 겨우 모은 돈이지만 아들 내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그런데 통장을 정리하던 은행원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모님,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달 동안 매달 말일마다 1,0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네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6천만 원이라니요. 저는 평생만 원짜리 한 장 허투루 써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서 그렇게 큰 돈이 그것도 6번이나 빠져나갔다니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돈 찾은 적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서명도 다 남아있고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고 살가웠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어떤 차가운 의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시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나는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게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마치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몰래 빼돌려 어딘가에 숨겨놓은 파렴치한 노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제 집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게 들으라는 듯 어머니가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더니 큰일이네. 이러다 집문서까지 날리는 거 아니야? 라며 민호와 수군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진 6천만 원. 저는 정말 그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혹시 아들 녀석 말대로 제가 정말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대로 억울하게 치매 노인으로 몰려 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돈의 행방을 찾아내기로요. 그날부터 저희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텅 빈 집. 저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방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괴짝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낡은 통장들과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있었죠.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헤매던 중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휴대폰 통화 목록에 주기적으로 찍혀 있는 낯선 번호 하나. 010-1234-5678.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넘게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어머니라니요. 저는 아들이 하나뿐입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전 당신 몰라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경수예요.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경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수라는 이름과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내외 몰래 제 통장이 발급된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 인출 전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지난 6달치의 전표 사본을 뽑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전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6장의 전표에는 분명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제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롭고 비뚤어진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전표 뒷면에서 저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성모병원 302호 김경수. 성모병원. 그리고 김경수. 제 휴대폰에 찍혀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에게는 시장에 다녀온다고 불러대고는 곧장 버스를 타고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물어 302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대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 하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여자가 남자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저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사라진 6천만 원.
낯선 번호의 젊은 남자.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이 남자, 김경수.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요.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 김경수.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여자와 아이. 저는 이 기이하고도 낯선 풍경 앞에서 한참 동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남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어머니입니까? 나는 당신을 낳은 적도 본 적도 없소. 내 통장에서 사라진 6천만 원. 그리고 당신. 대체 이게 다 무슨 영문인지 설명해 보시오.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발 이 아빠 좀 살려주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채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당신 남편을 살려달라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여자는 울먹이며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경수. 나이는 35.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아내와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경수 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며 낡은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경수 씨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 씨의 아버지는 바로 2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니요. 평생 저와 민호밖에 모르던 순박하고 성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게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제게 남편이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여자는 아이만 남겨두고 떠나버렸고 남편은 차마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아이를 먼 친척 집에 맡겨두고 몰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보. 평생 당신과 민호를 속인 나를 용서하지 마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죽은 뒤에 이 아이가 찾아오거든 부디 외면하지만은 말아주시오. 내겐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소. 이 못난 남편의 마지막 부탁일세.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그가 평생 짊어졌을 마음의 짐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돈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의 오랜 친구를 통해 경수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제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들 내외 몰래 벌인 일이었습니다. 치매인 척 연기를 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약 기운에 취해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버렸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제가 돈을 인출한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경수 씨의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당신 남편을 살려내겠소. 그 사람은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저는 병원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싸늘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 돈 대체 어디에 쓰신 겁니까? 그 남자 누구예요? 저는 두 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남편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 경수 씨의 사정, 그리고 제 기억이 왜 온전치 못했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두 아이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특히 민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 전부 그 사람 병원비로 쓰신 거예요? 저희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동생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야.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머니,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 내어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생의 목숨값보다 제 통장에 든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머니를 한정우견인 신청해서 모든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어쩌면 이렇게 돈 앞에서 괴물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남은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마. 하지만 나는 내 약속을 지켜야겠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수 씨의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그 아이를 살려낼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원망하고 평생 저를 보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미로서 제가 해야만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경수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있던 돈으로 경수 씨네 가족이 살 작은 전셋집을 얻어주고 남은 돈으로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콩나물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게는 경수라는 새로운 아들과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생겼으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콩나물을 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혈연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일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